오늘 말씀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일단 제가 여기 안에서 지금은 좀 비가 덜 와가지고 일단 들어가셔서 오늘 준비해온 순서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떠나서 여기 황룡사에 가서는, 황룡사에는 별개 프로그램은 하지 않습니다. 황룡사에서는 자유시간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시면 되고, 제가 가만히 서 있으면 지금 서 있는 시간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저희 답사는 분황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의 키워드는 아름다움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이 분황사는 가을이 참 아름다운 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눈치는 채셨겠지만 경주 시내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적막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 코스가 여기 분황사부터 황룡사에서 쭉 걸어서 대림숲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분황사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 분황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동여행 때 지어진 절이죠. 여기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절이랍니다. 여기 이름이. 그러니까 한자로 풀이를 하면 그렇고요. 또 이거 불교적 의미로 풀이를 하면 세상의 번뇌에 물들지 않는 절. 우리가 오늘 했던 산책의 코드가 딱 맞아요. 알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세상의 괴로움과 번뇌에 물들지 않는 분다리, 연꽃과 같은 부처님의 도량이라는 뜻으로 아주 유서 깊은 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지금부터 동화를 하나 읽어 드릴 거예요. 이 분위기에 딱 맞게 분황사의 돌사자를 생각하면서 이 동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분황사에서 나가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저쪽에 황룡사에 가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제가 이따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화가 제가 1시간 후까지 말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이 마을을 수호하는 것이지요. 내 몸집은 동네 고양이보다도 작지만 난 마을의 가장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보다 더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어요. 간헐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가 그래요. 고등학생들한테 고전시가 이런 거 가르칠 때 보면 맥수지탄이라고 했잖아요. 그 무슨 뜻이죠? 나라가 망함을 탄식함이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 느낌을 모르죠. 그러면 공식으로 가르쳐줘요. 옛날에 잘 나가다가 풀이 많은 곳. 옛날에 되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풀이 많은 곳. 여기선 항상 맥수지탄을 느껴야 돼요. 우리 고전시가에서는. 경주에 계신 분들은 옛날에는 꽃이 피는 거 보면 어떠셨어요? 막 좋으시지 않았나요? 근데 언제부턴가 약간 처연하다 이런 느낌 들고 왠지 꽃 떨어지는 게 슬프다 이러면 이제 나이가 40대 넘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전에는 마냥 좋고 그랬는데. 그래서 경주는 아까 그 분황사도 그죠? 아주 향기롭고 아름다운 절이라는 의미가 있는 절이라고 하는데,
경주는 참 아름다운 도시고 좀 아름다움 중에서도 워낙 잘 나가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조용한 도시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처연한 아름다움이 많이 느껴지는 곳인 것 같아요. 경주에 지금 한 10여 년 살았는데도 이 길을 탐방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정말 비 오는 날 이렇게 좋은 파노라마가, 가을의 파노라마, 이렇게 이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 경치를 보고 진짜 감동입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오늘 비가 와서 운치고 있었고요. 솔직히 오늘 일어났을 때 솔직히 진짜 오기 싫었어요. 비도 많이 내리고 해서. 근데 와서 뭐 길도 걷고 행사도 걷고 하니까 뭐 생각이 정리가 좀 됐던 것 같고요. 감성이 진짜 폭발하네요. 참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비 오는 날 저희가 경주의 또 다른 얼굴을 보기 위해서 1시간여를 걸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셨던 빗소리, 풀꽃들, 그리고 흙냄새, 그리고 같이 갔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의 순간까지도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으셔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돌사자를 하나씩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무척 뜻깊고 인상 깊고 아주 촉촉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에서는 길 위에서 자연과 만나고 스스로 내면을 만나고 내면의 자연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길에서 머문 사유의 흔적으로 니체와 그리고 루소 그리고 그 소로우의 어떤 그 명제들을 보면서 길 위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유하고 즐겼는지를 보고 마지막에는 어떤 순수한 삶의 긍정으로서 길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림의 가치, 그래서 사유하기와 거리두기, 여기 그 오늘 책자에 보시면은 자, 느림의 가치라는 게 뭐겠어요, 그죠? 속도를 거스른다는 얘기 아닐까요? 느림의 가치라는 거는, 그죠? 속도를 거스르고 그리고 침묵하고, 근데 느려야만 생각도 할 수 있고 거리도 둘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산책을 하면서 사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 거리두기라고 하면 이게 그런 거겠죠. 다르게 보는 거겠죠. 거리를 둔다는 거는. 그죠? 다르게 보고 뭔가 자기가 성찰해보고. 성찰이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 이거 반성하고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반성은 내가 뭘 잘못했지? 반성문 쓰는 건 반성이고요. 성찰은 반성문 쓸 일까지는 아니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 걸까? 난 지금 아이에게 최선의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나? 지금 40대의 나는 20대의 나, 30대의 나, 그리고 50대의 나와 어떻게 다를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 약간 좀 속되게 말하자면 멍 때리는 시간이고요. 멍 때리는 시간에 좀 더 생산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괜히 그 멍 때리는 시간에 애는 공부를 하고 있을까? 남편이 딴짓을 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자신에 집중해서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는 산책의 의미를 볼 겁니다. 자, 산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연에 내맡긴 걷기고 순간의 감흥을 느끼는 것이다. 솔직히 산책을 하는 동안만큼은 순간에 충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뭐 할 일이 많다거나 아무리 뒤에 누가 어떤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비가 올지 비가 오지 않을지 우린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누구를 만날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길을 자주 오가는 사람은 그 길을 한 번 간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봐요. 길에 갈 때마다. 우연히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다른 거예요. 가는 날마다. 산책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페리파테인이라고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산책하다라는 그 뜻이 그리스어로 이야기하다도 있고 걷다도 있어요. 그 어원을 보면. 그래서 산책은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산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느림에 대해서 이 느림이라는 거는 그런 거겠죠. 여기 제가 인용해 놓은 것처럼 초들이 줄지어 나타나 마치 바위 위에 내리는 보슬비처럼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질 때까지 시간과 완벽하게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늘어남은 공간을 깊이 파고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천천히 바라보고 느리게 움직이지 그때 빨리빨리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느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간이 늘어나는 건데요. 느림은. 근데 이게 시간을 느리고 우리가 속도를 거스르다 보면 이 느림의 시간이 공간을 파고드는 거예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진우 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책이라는 건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예측하고 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가서 오늘 풍경이 어떨지를 모르죠. 제가 일단 3번을 가봤는데 갈 때마다 풍경이 달랐고 갈 때마다 주는 느낌이 달랐어요. 갈 때마다 듣는 소리가 달랐고. 그러니까 오늘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뒤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것과 이게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산책이라는 거는 유한한 인간이 누구를 만나는 거죠? 무한한 자연을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셔야 돼요. 너무 흥이 나시면 진짜 추셔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시는 날이에요. 그 자연의 리듬, 바람의 리듬, 그 다음에 그 소리의 리듬, 정말 우리가 길 위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물들. 그리고 아마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뵙는 거하고 황룡사에 가서 확 흩어져서 각자의 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그 사람의 표정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과 그 공간은 우연히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여기 지금 만나서 앉아서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데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낯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지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와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면은 아주 길에서 정말 어떤 사유를 치열하게 했던 세 남자를 만날 겁니다. 여러 여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특별히 남자분만 3분으로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나중에 남자분들이 많이 오시면 여성 철학자도 한 명씩 꼭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예쁜 사람으로. 자, 오늘은 남자를 3사람을 만날 건데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언제적 사람들이지? 언제 살았던 사람들이지? 첫 번째 주자 니체는 이 사람이 1844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1900년에 죽었으니까 19세기 말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 루소는 1712년에 태어나서 1778년에 죽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18세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소로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소로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이 사람은 1817년에 태어나서 1862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19세기죠. 자, 보세요. 순서로 하면은 루소가 제일 형이에요. 18세기를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소로예요. 소로는 19세기 초중반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니체는 19세기 말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18세기와 19세기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걸 이해하시면 이 사람들이 왜 굳이 이렇게 들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상당 부분 닮아 있다는 거예요. 18세기는 어떨 때죠? 17, 18세기 같이 보는데 보통 18세기는 어떨 때죠? 아직 18세기 초반까지는 뭐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믿음은 조금 그 전이에요. 그때는 17, 18세기는 이미 근대 철학이 시작됐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는 그 19세기 니체에 의해서 나온 거지만 그 이전에는 이미 데카르트,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벌써 근대 철학이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자, 근대 철학에서는 이성을 중시할까요? 감성을 중시할까요? 당연히 이성을 중시하죠. 이성이 절대화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걔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가를 알아야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듯이 18세기는 이성이 절대화되면서 뭐가 발달하죠? 과학이 발달하던 시대예요. 과학이 발달해서 특히 17세기, 18세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너무나 들떠 있었어요. 이 과학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앞으로 이렇게만 믿고 살면 나는 정말 좋아질 거야. 왜냐하면 중세에는 어떤 신의 그늘에 가려가지고 인간이 작아지던 시대라면 17, 8세기가 되면서 근대적 이성이 발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그 과학을 또 뒷받침해주면서 다른 철학들이 이렇게 학문이 분화가 되고 그리고 뭐가 일어났냐면 근대적인 생산 방식이 시작될 때예요. 자본주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왜 들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 짐작가지 않으세요? 18세기, 17세기에서 물론 이 산책이라는 거는 예전에 그 수도자들이 이렇게 왜 방랑하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전통으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의 산책의 의미는 여기에서 어떤 성지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면 이 18세기, 19세기에 들로 나온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생각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신다면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 셋 중에 가장 뭐라고 할까요? 많이 미쳤다고 해야 되나요? 명을 재촉했어요. 그죠? 가장 짧게 살았던 니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길에서 보면 사위의 흔적 1번 니체예요. 니체는 한마디로 했을 때 고통의 순간을 견디는 가벼운 사유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니체에게 있어서 가벼움과 무거움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여러분 가볍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좀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경상도에서는 아유 경박하다, 가볍다 이게 안 좋게 생각하는데 니체는 실제로 평생을 두통에 시달리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막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은 두통이 없는 동안에만 글을 써서 긴 글이 없어요. 니체 글들 짤막짤막하죠. 두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들판으로 나갔어요. 일단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잠언 형식의 짧은 형식의 글을 쓰게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자기 삶에 들이닥친 고통의 순간에 걷고 걸으면서 경쾌한 사유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나와요. 니체의 대표적인 저작이 뭔지 아세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죠? 거기에서 보면은 첫 장면이 산을 향해 올라가는 젊은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는 젊은이로 시작이 돼요. 거기 첫 번째 한 사람이 저 젊은이는 언젠가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을 안고 산으로 올라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시 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구나. 하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니체에서는.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 지금 칠판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가 아까 제가 근대 말씀드렸잖아요. 근대에는 여러분 근대 저 고대 가면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니실 때 플라톤 이런 사람 배우셨죠?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런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의 것은 저 위에 있어요. 우리의 이성은 그거보다는 모자라지만 이거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그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성으로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게 서양 형이상학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없는 건 없어. 게다가 이거를 뒷받침해 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17, 8세기 과학의 발달이에요. 거봐, 되잖아. 그러니까 과학은 거의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막 발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모두 인류가 과학에 대해서 어떤 환상에 가까운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막 무시가 되죠? 감정이라든가 그죠? 감성이라든 그런 것들이 무시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항상 사람이 그래요.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 이 현실에서의 삶이 너무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거예요. 니체가 거기에 대해서 가치의 전복을 꿈꾸고 얘기했던 유명한 말이 바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신이라고 하면 제가 이런 강의했을 때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서양의 모든 철학을 이야기하는 그 이성 중심의 그런 어떤 하나의 아주 그 단단한 체제를 자기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을 죽어야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성을 죽여야 살아서 움직이는 이 고통받는 인간을 내가 더 잘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게 아마도 니체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에는 가벼움과 무거움이 중요한 게 여기 니체의 그 인용해 놓은 말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책 사이에서만 책을 읽어야만 사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야외에서 특히 길 자체가 사색을 열어주는 고독한 산이나 바닷가에서 생각하고 걷고 뛰어오르고 산을 오르고 춤추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다. 니체에게서 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거는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서도 조르바의 춤으로 형상화되었어요. 그게 니체에게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가벼워져서 대지의 기운에 충실해서 몸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니체에게서 가벼움이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니체도 참 독설이 그죠? 애들 말로 독설이 너무 쩔어요 얘가. 속된 말이지만 어떤 말은 속어가 그 느낌을 너무나 딱 잘 잡아주는 게 있어서 제가 가끔 씁니다. 자, 한 인간이 어떻게 그 사상에 도달했는가를, 그가 잉크병을 앞에 두고 뱃살을 접은 채, 찔리시나요? 종이 위로 머리를 구부리고 앉아서 그 사상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우리는 얼마나 빨리 알아채는가. 우리는 또한 얼마나 빨리 이런 책을 읽어 치우는가. 내기를 해도 좋다. 눌린 창자가 스스로를 폭로하며 또한 서재의 공기와 천장, 좁은 서재가 스스로를 폭로한다. 느껴지시는 게 어떤 학문의 세계의 허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의 세계라고 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항상 뭘 머리로 알고 인지하고 그거를 체계화시키고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체가 얘기했던 것은 이런 학문의 세계, 이성으로 중심되는 학문의 세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건 예술의 세계예요. 근데 뭐 이 예술의 세계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그런 예술의 세계는 아니고요. 제가 분명한 말씀을 드릴게요. 니체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어떤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서양에서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은 좀 거짓말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니체가 어느 날. 이게 좀 너무 좀 진리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좀 너무 허구적인 것 같지 않나? 이것도 결국 만들어낸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을 하면서 그러면 내 이 살아 움직이는 삶은 기본적으로 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그 진리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진리를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이 시시각각 당하는 이런 어떤 고통의 순간 그리고 어떤 여기에 내가 충실해지기 위해서 내가 그 순간에 맞는 진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상대주의랑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는 그게 진리고 너한테는 아니고 사람마다 진리가 있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의 진리에 맞춰서 내 인간의 모든 삶을 설명하기보다는 내 삶에 요동치는 이 어떤 고통의 순간들, 어두움의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그때그때의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니체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보자면 니체는 거짓말이라도 좀 의미 있는 거짓말을 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자신이 그 삶의 어떤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부여한 의미가 내 삶에 정말 의미가 있다면 그건 거짓말, 내가 만들어낸 것이긴 하지만 굉장히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또 계속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체가 니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예술가처럼 살아라. 예술을 하라는 얘기 아니야. 예술가처럼 산다는 건 자기가 자신의 의미를,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예술가가 평생 그림 하나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개 그리죠. 하나 그리고 나면 다음 그림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죠. 그렇게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면서.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말도 했어요.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끔찍하신가요?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게 니체 이야기고요. 니체가 이제 그렇고 제일 늦게 산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 누구죠? 장자크 루소죠. 자, 루소는 여러분 어떤 책 알고 계시죠? 에밀 알고 계시죠? 그죠? 에밀에서 루소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애는 뭐 좀 가르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죠? 애들이 보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엄마 내버려 두라는데 가르치는 게 안 가르치는 만 못하다던데 이게 이제 루소의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왜 시대 얘기를 해드렸냐면 루소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8세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18세기 중반이잖아요.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이성, 과학의 발달, 그 다음에 근대 어떤 그런 자본, 그 총체적 자본주의, 이게 자본주의까지는 아직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이성에 의한 해방, 교육에 의한 어떤 개선 가능성. 그러니까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게 18세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과학에 의한 진보, 이런 게 다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소는 사람은 근데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쭉 보니까 오히려 사회가 인간을 바꾸는 것보다는 바꾸긴 바꿔 나쁜 식으로 차라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 착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루소예요. 그리고 이제 루소에게서 산책은 어떤 의미냐면 존재가 위안을 얻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평생 구설수에 시달렸어요. 보니까 가방줄이 짧더라고요. 공부를 안 했어요. 정규교육을. 그런데다가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학교에 보내지 마라. 그렇게 하느니 사회에서 아이를 오히려 망친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좋은 자연의 모습을 담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적들이 많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특히 말년에 가면 또 여러분 그 윤리책에 그거 보셨어요? 자기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애 5명을 다 고아원에서 키웠다. 그래서 애들이 막 다 같이 우리 욕했잖아요. 어머 뭐야. 교육학 뭐 에밀 쓰면서 자기 애는 왜 또 거기 가서 키웠대? 그러니까 이런 스캔들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해명을 하다 이제 해명을 도저히 할 수도 없을 때 물론 초기부터 산책을 다녔지만 그 뒤에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라든가 하는 그 후기의 책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이 시달리고 그렇게 다른 의견을 냈다가 저는 조금 다른데요 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온 시대로부터 미움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또 자기 아이를 건사를 못해서 스캔들까지 났어요. 아이고 지는 뭐 애를 전부 다 5명이나 고아원에서 키우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잘해도 뭐 하나 스캔들 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왠지 그래 보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모든 게 한 방에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연은 자기가 정말 너무 괴로워서 숲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자연은 존재가 위안을 얻는 곳인 거죠. 그리고 내면의 자연을 만나는 것.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하루를 소진하기 위해서 걸어 나갔대요. 잊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미워하다 지쳐서 이제 나 정말 사람을 좀 더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은 산책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의 걷기는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고 옛날의 인간을, 원초적인 인간을, 자신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어떤 문화, 교육, 예술에 의해서 전혀 그 왜곡되지 않으니라는 건 그걸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나 교육이나 예술의 영향을 받지 않은 호모 비아토르, 그냥 걷는 인간을 발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자연으로 나갔어요. 인간 역시 자연의 모습을 닮았고 자연 속에서 인간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책과 살롱을 경험하지 않은 인간, 일과 사회에 속하지 않은 인간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산책을 한 거죠. 루소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나만의 도보 여행에서만큼 많이 생각하고 많이 존재하고 많이 체험한 적은 결코 없었다. 감히 말하건대 이 여행에서만큼 나 자신이었던 적은 결코 없었다. 나는 지배자로서 자연 전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물체에서 저 물체로 옮겨 다니던 내 마음은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물체들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고 매혹적인 이미지들로 감미로운 감정에 도취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히 말년에 나갔을 때는 그냥 살아갈 뿐 모든 것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는 마음으로 들러 나간 사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이 사람이 19세기죠. 그죠?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대로 그걸 겪은 거예요. 대량 생산, 자본주의, 공업의 발달. 저도 이 강의 원고를 준비하기 전에 솔로는 그냥 자연이 좋아서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무식하게. 그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산책은 자본주의적 방식과 다르게 살아보긴 거예요. 이 사람에게 숲은 아주 급진적인 면이 있었어요.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본주의적 방식에 길들여지지 않겠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3일이면 걸어서 갈 거리를 하루에 차로 가자고 내가 그 차를 사기 위해서 6달을 일을 하느니 나는 3일을 걸어가고 말겠어.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르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물질적 풍요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과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견뎌내는 현실로서의 자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야생이에요. 야생. 야생으로 가자. 그래서 숲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유가 다 달라요. 니체는 머리 아파서 가고 여기 앞에는 너무 괴로워서 가고 여기는 좀 야생으로 자발적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가 뭐냐면 가능한 한 가진 것이 적으면서 삶을 꾸려나가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여러분 다 자격이 되십니다. 어디서? 가진 것이 적으면서 이 부분에서. 솔직히 가진 것이 많으시면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돈 쓰러 가셨겠죠? 그죠? 지금 가진 것이 좀 적으시니까 여기 다 계신 거예요. 많으셨는데 오셨다면 그분은 사회 환원? 이런 거 하실 사회적 환원 하실 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자라는 건 가진 것이 적은데 자기 삶을 잘 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일단 가진 것이 적은 건 다 되잖아요. 이제 자기 삶을 잘 꾸리기만 하면 돼요. 가진 것은 이미 적으니까. 소로우가 생각하는 거는 순수한 삶에서 당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고 되게 재밌는 말을 하는데요. 가난은 부의 반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청빈은 부와도 반대이고 가난과도 반대이다. 자, 부는 뭐냐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부자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3배는 더 얻기 위해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추구하는 거 똑같아요. 다만 부자보다 돈을 못 번다 뿐이지. 가난한 사람이 더 착하다고 누가 얘기해요? 기회만 되면 나도 그렇게 못돼질 수 있는데 내가 기회가 지금 안 돼서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기회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준비가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다른 얘기를 뭐로 하냐면 청빈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청빈이라는 거는 단순한 삶이고 이거는 그 가난도 아니고 부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만족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건 청빈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비들도 깨끗한 가난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능력 없어서 집이 쫄쫄 굶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돈 벌 수 있지만 벌지 않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소로우가 얘기하는 검소함이라는 거는 거기 보시면 검소함은 금욕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금욕이란 자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부. 금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막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 금욕이 되는 거지. 하고 싶지 않으면 금할 욕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휩쓸려 갈까 봐 막 두려운 거. 이런 게 금욕이고. 하지만 검소함이란 물, 과일, 바람 뭐 이런 것만으로도 내가 즐거워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책이라는 건 나를 재미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좀 더 멀리 가죠. 내 삶을 다른 삶으로 옮아가도록. 즉 다른 삶을 희망하게 해주는 게 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자기가 실천해 보이려고 월든숲 가서 2년을 살고 그 책을 쓴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각 개인의 정신이 생존 경쟁으로 억압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기질적 성향에 따라 특별하게 살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너무 경쟁하지 말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을 유지하는 것. 근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월든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여론과 편견, 전통, 환상, 외관 등 파리에서 런던, 뉴욕에서 보스턴과 콩코드까지 우리 지구를 뒤덮고 있는 이 충족토를 통과하고 교회와 국가, 시, 철학, 종교에서 벗어나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견고한 기반에 움직이지 않는 바위산에 도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이거야. 이 사람의 산책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진짜 이렇게 숲을 돌아다니는 이 산책이 있어요. 진짜 나가는 산책. 또 하나는 뭐냐면 정신의 산책인 거예요. 여유의 산책. 이런 사회가 강요하는 삶의 방식, 이렇게 경쟁하고 돈 쓰고 막 많이 벌고 이게 아닌 정신세계의 야생성을 찾아가는 사유의 산책.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야생이라 그러면 야생 좀 나쁘게 보죠. 야생에 그러면 막 잔인하고 막 동물의 세계 보면 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사람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과연 인디언들이 유럽인들 청교도가 들어오기 전에 인디언들이 야생의 삶이 그렇게 잔인하고 막 이러고 막 그렇게 질서 안 잡히고 그런 것이었을까? 인디언들에겐 그거 야생 아니었어요. 인디언들에게 야생은 자연은 어머니였어요. 그냥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거였어요. 인디언은 이름도 평생 하나만 가지는 거 아시죠? 이름을. 그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뭐 개똥이 이렇게 대충 부르다가 애를 딱 보고 이름을 지어준대요. 좀 크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이름도 같이 묻혀서 다시는 그 이름을 아무도 안 쓴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늑대와 추물이란 영화에서 보면 이름이 뭐 머릿속에 바람, 주먹 쥐고 일어서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맞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서 만약 제가 죽었는데 누가 저를 기억해 주는 분들이 여기 한 3분 계신다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안 죽은 거예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는 한 나는 진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 그때 나의 진짜 죽음을 인정한대요. 이게 오해예요. 이게 유럽인들이 말하는 야생이고 야만이에요. 그들에겐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유럽인들이 더 이상했던 거예요. 쟤들 너무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자연을, 그 인디언 추장의 편지 보면 그렇잖아요. 왜 자연을 판다 그러지? 초등학교 몇 학년 애들이, 2학년 애들인가? 얼마 전에 저랑 수업을 했는데, 야, 인디언이 무슨 뜻인지 아냐? 그러니까. 인디언? 인도 사람? 그럼 인디언이 인도 사람이에요? 야, 그럼 진짜 인도 사람 뭐라 부르지? 큰일 났네. 진짜 인도, 레알? 레알 인디언? 이렇게 불러야 되나? 아, 그렇잖아요. 그게 인디언이라는 게 콜럼버스가 그냥 가다가 인도인 줄 알고 가서 발견해서 너 인디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진짜 인도 사람 뭐라 불러요? 인디언? 말이 따로 있다 그러던데. 진짜 인디언. 이름 붙이기 나름인 거예요. 뭐가 야생이고 뭐가 야만이고 뭐가 문명이냐고요. 그래서 소로우가 말하는 야생의 의미를 보실 때는 이 소로우는 야생의 긍정적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야생의 긍정적 의미는 그런 거겠죠. 길들여지지 않은 거, 개발하지 않은 거, 최초의 힘 이런 거.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죠? 사회 전체로 봐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법률 이런 거 말고 합의와 관습으로 좀 유지되는 그런 사회. 어떤 상식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회. 이제 소로우가 꿈꾼 거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개인으로 봤을 때도 표현이 풍부한 사람. 야생적이다 이러면. 아주 표현이 풍부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막 잔머리 안 굴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 이게 야생의 의미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야생, 와일드하다 그러면 좀 나쁜 뜻으로 쓰지 않아요? 특히 영어로는. 그 여자의 얼굴은 예쁘다. 너무 와일드해. 좀 나쁜 뜻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게 길들여지지 않으니라는 좋은 뜻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은 곧 긴 여행을 시도하는 것이다. 걸을 때의 현실을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게 봄의 체험, 봄이라고 그런 거 막 뭐가 약동하고 막 살고 싶고 막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긍정과 야생적 충동,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야 되고 그게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어떤 야생의 날것이 그런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여기서 소로우입니다. 그 질문을 한번 보세요. 제가 딱 이 질문만 보면 책에 나왔던 게 다 있다니까요. 첫 번째 질문. 유한한 인간이 두 발로 걷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수업 시간에도 했던 거죠. 그죠? 유한한 인간이 걷는다는 거는 맨몸으로 자연과 부딪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유한성을 가장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이렇게 바람이 부는 날 바람막이를 안 입고 가면 춥잖아요. 그게 바로 유한한 인간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그럼 보통 좀 눈치 빠르신 분은 유한한 인간이 그러면 무한한 자연이겠죠. 거기는 딱 대로 나오는 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자연을 자기 몸 하나로 만난다는 거예요. 산책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질문이에요. 그리고 세계와 직접 대면할 때의 느낌과 일상적인 평상시의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 평상시의 느낌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산책 안 갈 때는 그냥 거기는 이동하는 구간 아닌가요? 잠깐 이동하는 구간. 차로 가시거나 걸으시거나. 그때는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시겠죠. 빨리 가서 뭐를 해야지. 그다음에 그런데 산책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세계와 직접 대면한다는 건 어떤 이해관계 없이 그냥 거기 딱 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 그 장소, 하필이면 그때. 그러니까 첫 시간에 왜 돌사자 이런 거 보실 때, 돌사자가 아니라 그 마앱을 보실 때 그랬잖아요. 언제가 빛이 부드럽고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산책이라는 것도 내가 직접 대면할 때의 느낌과 평상시의 느낌은 완전히 다른데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얘기하래요. 산책을 한다는 거는 시작 전에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거래요. 그 무기력함, 되게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꼼짝도 하기 싫을 때. 근데 이 중에서 혹시 좀 본인이 나는 약간 좀 우울한 좀 성향이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 조금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꼭 있죠. 햇빛 아래 30분을 걸어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그 방법이.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균형을 잡고 리듬을 맞추는 과정이란 무엇인가? 책을 읽어보신 분은 제가 어디서 이걸 뽑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책에 전부 다 있는 말이에요. 이 과정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은 그렇죠. 발을 내디딘다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나가면은 내가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여기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똑바로 가야 되죠. 그게 아까 소로우가 얘기한 순수의 충동과
뭐죠? 순수의 긍정과 야생의 충동이 만나는 순간인 거예요. 난 여기서 그냥 걸어야 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내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어떤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내 신체, 내 몸만으로 여기를 걸어야 되니까. 근데 그 네 번째 문제가 그러면 역동적 불균형을 조절한다는 거는 뭘까? 이렇게 보면 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책에는 좀 더 쉽게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 책 안에는. 역동적 불균형은 그런 거잖아요. 대비 없이 나가면 이래 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와요. 얼마나 역동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어요. 그죠? 뭐 옷을 뒤집어 쓰든지 빨리 뛰어 들어오든지. 그러니까 대면한다는 거는 어떤 준비 없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역동적 불균형을 조절할 것인가. 즉 말해서 날 것으로서의 삶과 대면을 한다는 거예요. 날 것. 가공되지 않은 것. 그리고 뭐 그런 거죠. 걷기는 안에서 안으로의 과정이다. 그 중에서 바깥에 머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주로 이런 사람들의 삶이 거기 많이 나오죠? 일요일날 밤에 개콘 끝나고 나서 다큐 3일? 주로 길에 있는 사람들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런 길도 있고 많은 길도 있지만 길 위에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 쉴 곳이 없어서 무엇과 무엇을 이동할 때만 쉴 수 있는 길에서만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길은 우리가 시간 내서 밥 먹고 아우 야 배 꺼지게 산보 가자라는 그 길은 아닐 거예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저마다의 다른 사연과 다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죠. 그다음에 생각해 보시고 뭐 소박한 장소에 정을 붙이면 진짜 세계와 만날 수 있는가? 그럼 뭐 다니는데 가짜 세계인가요? 근데 정 붙이면 되게 애착이 가잖아요. 사람도 그렇지만 그 장소에 애착도 있어요. 그러기에 경주는 참 좋아요. 왜냐면 아무리 개발을 해도 첨성대를 뽑아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 정을 붙이셔야 돼요. 안 변하는 데다가. 다른 데는 참 정을 붙이면은요. 이번에 저희가 도서관에서 골목 기행도 해봤는데 골목들이 막 사라지고 있어요. 정을 붙일 수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도 갔었고 또 갔었고 또 갔었고 제가 그 정 붙이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따가 저기 분황사에 가가지고 정 붙이는 그 책을 하나 가서 읽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저 책을 보면서 이거는 나는 조그만 돌사자예요 라는 책인데 아이들 동화책인데요. 이 변하지 않는 장소 우리는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장소는 문화재밖에 없잖아요. 이 문화재나 이 어떤 그 전통이나 역사 문화라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을 딱 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이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따가의 감동을 위해서. 이게 돌사자의 의미였구나. 제가 지금까지 책에서 읽고 눈으로 봤던 어떤 돌사자의 의미보다 이 책에서 말하는 돌사자의 의미가 애틋하고 돌사자는 저랑 아무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울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경주에 돌사자 진짜 많잖아요. 저번에 괴릉에서도 4마리 보셨죠, 그죠? 요쪽에 있는 애가 제일 웃기는 애 있잖아요. 몸 이렇게 되네, 그죠? 걔는 장난꾸러기 같이 생긴 돌사자. 그래서 정을 붙인다는 거. 그리고 삶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느리게 더 느리게 무언가에 도취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느림이랑 제일 앞에 우리 제목이랑 같이 느림은 깊이랑 연관되어 있어요. 시간이 느려져야 깊이 볼 수 있고 주의 깊게 볼 수 있으니까 새로운 공간이 열리겠죠. 그리고 자연의 리듬과 우리 몸의 리듬을 맞춘 합일의 순간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예술적 도취를 느낄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자연과 관계를 상실하면 중요한 이야기인데 인간의 본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에 자연이 있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 음악가들, 좀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산책을 즐겨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디 가서 취미가 뭐예요? 하면 저 산책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그죠? 얼마나 있어 보여요. 저 트레킹 아니고요. 산책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시려면 아웃도어 입고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오늘의 마무리인데요. 순수한 삶의 긍정, 새로운 삶의 창조로서의 산책. 진실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에게 그럼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지? 그 실제로 톨스토이 책에도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냐. 그래서 네가 돌아올 수 있는 만큼만 가라 이랬는데 욕심 부리다가 못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만큼만 오면 그 땅 다 준다 그랬는데 깃발 꽂고 오라 그랬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땅에 죽었잖아요. 그 길에서.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규모와 치수에 맞는 세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적 규모에 맞는 세상. 아니 아무리 우리나라에 돈이 넘치고 뭐 수출이 몇 억 불이고 어쩌고 해도 그게 저의 규모는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가 지금 얘기하는 무한 경쟁이나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그죠? 다국적 기업들이 막 돈의 혈안이 되어서 돈이라면 막 진짜 요즘은 뭐 별별 거 안 파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시내 나가셔가지고 그런 어떤 대기업에 관계되지 않은 한 2시간 동안 계시면서 먹거리나 뭐 옷이나 물건이나 하나도 안 사시고는 안 될 거예요. 아마 한 10가지를 사신다면 그중에 거의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입으시는 옷들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간적 규모에 맞는 세계, 인간의 발걸음에 맞춰진 세계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연을 우리를 위한 무슨 배경으로 보지 말자고요. 애들 환경 놓고 감쓸 때 제가 늘 뭐라 그러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환경은 공기 마시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거지.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물은 물대로 보호를 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근데 항상 사람은 자연을 볼 때 우리와의 이해관계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앞으로 물 전쟁이 나면 어떡할래? 물 아껴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가 꼭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뭐 자연이 우리 좋으라고 태어난 거 아니, 순서로 봐도 우리가 나중 아닌가요? 과학적으로 봐도? 근데 왜 뒤에 생겨가지고 이 많은 어떤 식물, 동물 다 필요해. 이 모든 종을 다 합쳐서 다른 종을 이렇게 많이 없앤 종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단시간에. 자연은 이 많은 종을 만들어낸다고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주 단시간에 많은 종을 없앴어요. 이미 그렇게 했는데 자연을 배경이고 그리고 뭐 자연 그렇게 어떤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의 규모에 맞는 세계를 찾으시면서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이제 좀 우리가 춤을 춰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좀 자연의 리듬에 맞춰야 자연도 좋지만 우리가 행복할 거란 말이에요. 자연을 잃어버린 것에서. 이때 자연이란 마지막 쪽에 보시면 꽃, 풀, 하늘, 강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라 그래요. 우리의 그 본성이 닿아 있을 때만 우리는 감수성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햇빛 가득한 숲길을 걸으면서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황홀한 춤을 추고 싶지 않은가. 그렇게 삶은 긍정되고 우리는 영원히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렇죠. 왜 갈 때마다 풍경이 다르니까 갈 때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누가 그랬더라고요. 자기는 나날이 새롭고 순간순간이 새롭대요. 애들 같잖아요. 애들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순간순간이 새로우면. 근데 여러분 새롭다는 게 꼭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쁜 것도 새로워요. 아이가 속 썩이는 거 늘 새롭지 않으세요? 한두 번 속이는 것도 아닌데. 썩일 때마다 되게 화나잖아요. 마치 처음 속 썩는 사람처럼. 이만큼 썩었으면 익숙할 만도 한데. 그러니까 나쁜 것만 그렇게 새로운 감정 가지지 마시고 좋은 감정도. 그러니까 아이도 산책하듯이 보세요. 아이와 이해관계 내가 얘를 이만큼 진짜 저는 제 금어가 있어요. 금지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저는 제 살아생전에 저희 딸한테 그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하겠죠 아마? 답답하면 나중에 저도 모르게 나오겠죠? 아니 뭐 어떻게 키워요? 버리지 않고 키웠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요까지도 괜찮은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런 말 있잖아요. 자연이 우리한테 그래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근데 그런 말 안 하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도 그런 말 안 하면 좋아해요 애가. 근데 엄마가 자꾸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진짜 이건 너무 심한 말인데 내가 널 위해서 내 인생을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는 이러면 안 되지. 애가 어떻게 해요? 희생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나갔지만 자연에서 행복한 것처럼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는 삶은 긍정되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여러분이 산에 가시고 들에 가시고 자연을 가시면서 다른 것보다도 정말 내 규모에 맞는 요만큼의 땅을 보고 내가 다시 살고 싶어. 난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 라는 희망을 가지신다면 자연은 언제나 여러분을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감사합니다.